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민주주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정치 형태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일단 민주주의의 의미는 다수에 의한 통치라고 했습니다. 네, 이때 다수는 누구라고 했죠? 네, 다수는 국민이라고 했고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네, 혼자서 하는 거, 네, 독재라고 했죠. 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하면서 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절대 네, 공산주의가 아니다. 네, 이런 내용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민주주의의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와 네, 간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직접 민주주의는 이건 뭐냐면 다수 국민이 통치를 하는데 정말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같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수로 뭐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간접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뭐 정책 결정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이 대표를 뽑아요. 국민이 이런 우리 대표를 뽑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선거라고 하죠. 선거.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요. 이 대표한테 정책 결정을 대신 맡기는 거예요. 네, 이런 체제를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간접민주주의보다는 대의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대의제. 이 대의제는 뭐냐 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하지 못하지만 이 대표에게 정책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대표에게 정책 결정을 맡기는 이런 체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직접 민주주의의 방법입니다. 이건 이상적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인구도 너무 많고요. 국가의 규모도 너무 커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명인데요. 이 4,500만 명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다수결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있을까요? 네, 없죠. 그리고 국가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직접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간접민주주의고요. 이 간접민주주의는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대신 의사결정을 맡긴다라고 해서 대의제라고도 합니다. 네, 일단 민주주의 형태 이렇게 구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서양의 시대를 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해 볼게요. 네, 서양사는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고대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 시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대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와 로마 이런 나라 들어보셨죠? 네,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시대가 고대입니다.
중세는 종교 중심이었어요. 당시 이제 카톨릭, 네, 카톨릭이라는 종교 중심의 시대였고요. 이때는 인간보다는 어떤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근대는 이제 혁명을 통해서 달성된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 일어났던 혁명이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는 뭐 근대 현대를 나누는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전쟁이에요. 1차와 2차 세계대전. 네, 이 전쟁 이후의 시대를 현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시대는 세 가지 시대만 볼 거예요. 고대, 근대, 현대. 이 세 가지 시기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보고요. 중세 시대는 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통치, 즉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세는 신 중심이라고 했죠. 네, 인간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중세였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이랑은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이 세 가지 네, 시대를 기준으로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대를 보면요. 고대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아테네에 있어요. 아테네. 네, 고대 그리스는 이제 여러 개의 폴리스,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아테네, 스파르타 등등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은요. 아까 선생님이 네,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설명을 했는데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네, 정책 결정을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아테네 인구가 많아봤자 뭐 2,000명 정도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네, 광장에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다수결로 정책을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든 시민이 다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이때 시민이라고 하면 네, 시민은 오직 자유민 성인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외됐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근대인데요. 이 근대는 시민혁명,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네,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시민혁명이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 이 세 개 나라의 시민혁명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프랑스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민혁명이 뭔지 의미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이거는 프랑스의 사례인데요. 프랑스가 이 시민혁명 당시에 예전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은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3개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1신분이랑 2신분은요. 전체 인구의 한 2에서 3%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귀족이나 성직자 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권 계층이에요. 특권 계층은 뭐냐면 일은 안 하면서 권리만 갖고 있는 네, 그런 특별한 네, 권리,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계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신분은 당시에 시민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시민이 삼신분인데 이 삼신분은 의무는 있는데요. 권리는 없어요. 즉 이제 당시의 의무라고 하면 세금은 되게 많이 내야 돼요. 네, 국가에 돈은 많이 내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네, 이 삼신분이 이제 차별의 대상이었는데 이런 게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일으킨 혁명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고요. 이게 대표적인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삼신분이
예, 주도해서 일으킨 게 시민혁명. 예, 말 그대로 이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이 시민혁명에서 주장했던 게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데 왜 1신분, 2신분 너네만 정치에 참여하고 이 3신분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일으킨 게 시민혁명이고 이게 이제 인권선언문이라는 문서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의 이념입니다. 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근데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첫 번째로 특징. 네, 특징은 이제 시민이 드디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시민의 정치 참여. 근데 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는 아니었고요. 네, 이때는 이제 국가가 인구도 많고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당시에 대의제 형태로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대표를 뽑았죠. 그래서 그 대표들이 의회에 모여서 대신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은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이 됩니다. 네, 근대 시기에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도 한계점이 있는데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의 시민은 누구였냐면 돈 많은 성인 남성들이었어요. 즉 이제 부르주아요.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는 돈 많은 성인 남성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성,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은 여전히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오직 돈 많은 성인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죠. 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제외됐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요. 네, 현대에서는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특징은 보통 선거권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선거제도. 이 보통선거제도가 뭔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선거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지만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대신 정책 결정을 맡기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겠죠. 근데 현대에서는 이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으로 인해서 누구나 정말 아무도 예외 없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몇 살부터 주고 있을까요? 원래는 이게 만 19세였는데요. 이번 총선부터,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이 한 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권을 갖게 됐죠. 이게 이제 현대의 보통선거제도의 어떤 확립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냥 모든 사람한테 선거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이나 농민, 노동자들이 많은 어떤 참정권 확대 운동을 일으켰어요. 참정권 확대 운동. 대표적인 게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일으킨 차티스트 운동.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보통 선거 제도가 네, 확립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민주주의의 이념, 네, 자유와 평등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민주주의를 이루는 이런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